너무 늦게 꺼낸 말은 가끔 칭찬보다 더 아프게 박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논밭에서 컸고 18배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 다니며 살림 미천을 모았어요. 남편과 함께 다시 시골로 내려가 남들 안 본다던 자투리 땅 천천히 모아 지금의 저 땅을 일궜습니다. 이름 없이 흘려보낸 세월이 그 땅 위에 그대로 남아있죠.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땅을 그냥 두고 도시로 올라왔어요. 아들 내외 근처 작은 월세방에 살며 큰 기대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도 바쁘고 육아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지도 않았죠. 요즘은 어른도 거리감 지키는 게 예의라 하니까요. 그런데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바람 한 줄기에도 허리가 접힐 때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동네 구석방에 몸을 누이고 있어야 할까? 내가 키운 땅인데 그 땅에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났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어요. 시골에 잠깐 들렀다가 동네 부동산에 안부 삼아 들렀는데 며칠도 안 돼서 며느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간 생일에도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톤 높여 안부를 묻더군요. 그러다 묻더라고요. 시골 땅 혹시 정리하려는 거냐고. 제가 대답도 못하기 전에 며느리는 다음 주말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과일이랑 반찬이랑 잔뜩 들고 와서는 평생 고생하셨다고 이젠 편히 쉬셔야 한다고 그간 표현 못해 미안했다고 했죠.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눈에 보이듯 얇아 보였습니다. 괜찮다며 웃고는 있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뚜렷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켜온 땅은 누가 고맙다고 말한 적 없던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온 날 비닐 장바구니에 포도랑 배, 갈비까지 들고 들어오는 걸 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설마 이럴 일이 내 인생에 올까 싶기도 했고 내가 언제부터 이런 대접이 어색한 사람이 됐나 싶기도 했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일 너무 힘든데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보다 제가 해준 국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 말들 속에 진심이 얼마나 있을까? 내심 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말엔 대답 없던 사람인데 내가 땅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손에 반찬까지 들고 오는 모습에 너무 늦게 배운 정이 꼭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전에 가족끼리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아들이랑 같이 관리할 생각도 있다며 어머니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존중이란 말을 입에 올리면서 그 안에 담긴 건 요청이 아니라 암묵적 기대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 너무 뻔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땅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그들은 내 존재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같이 내려가 보자 하지 않았고 거긴 그냥 어머니 소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정말 고마웠다며 내가 김장김치 쌓아 올릴 때 말 한마디라도 건넸을 겁니다. 진심이 있었다며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달려오지 못하더라도 전화를 했겠죠. 그 말 한마디를 이제야 듣는다는 게 참 우습고 슬펐습니다. 나는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고 고맙다는 말도 잘 들었다고. 하지만 땅이라는 건 문서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거기엔 내 뼈가 있고 땀이 있고 그때의 침묵까지 들어있다고요.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내가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먼저 다가온 사람이 진심이라고 믿는 건 참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잇더군요. 그 땅이야말로 어머님의 인생이라며 아무한테나 넘기는 건 아깝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가족 안에서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말은 다 맞았습니다. 논리도 있었고 표현도 예의 바르게 했죠.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내가 떠나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말이 예뻐질수록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 말이 왜 이제서야 나오는지, 진심이라면 왜 땅값 얘기 돌고 난 뒤에야 이런 다정한 말들을 꺼내는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와 그림 일기를 보여주더군요. 할머니랑 밥 먹고 공원 다녀온 이야기였는데 작은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요즘 할머니 기분 맞추느라 힘들어 보여요.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눈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고맙다던 말들이 사실은 아이까지 눈치 보게 만든 결과였다니. 그 한 줄이 말보다 훨씬 더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내가 내 발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요.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저 말뿐인 고마움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누가 더 많이 베풀었고 누가 더 늦게 사과했는지. 이제 그런 셈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는 사람은 언제나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뒤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집안일만 했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하고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통장도 꺼냈습니다. 그 와중에 20년 전 농지계약서와 그보다 오래된 등기부 등본도 다시 꺼내 읽게 됐습니다. 그 종이들엔 숫자만 적혀 있었지만 나는 거기서 내 손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존엄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남아있고 그 땅 위에 흘린 땀과 고요함도 고스란히 내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은 그걸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물려주자는 말. 나는 그 말들이 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냐고, 혹시 오해하신 거냐고. 아들이랑 상의 끝에 그 땅은 그냥 두기로 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목소리의 속도와 호흡이 어떤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계산 때문인지 나는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아이들 교육비가 점점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땅 갖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온다고, 차라리 개발되기 전에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지키는 편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꾸 사람을 끌어들이고 계산을 나누게 만들었지만 나는 지금 처음으로 그 땅이 내 거라는 사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나한테 돌아왔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기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땅은 누구와 나눌 수 없는,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던 내 청춘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땅 일부를 빼내어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소문 없이, 흔적 없이, 그저 나답게. 그 땅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지만 나한테는 사랑값이었다. 며칠 전 조용히 시간을 내서 읍내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등기 이전에 대한 상담을 받고 남아있던 땅의 일부를 지역 장학재단 앞으로 생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를 묻기에 그냥 웃었어요. 아는 애가 옛날에 그 장학금 받고 대학 갔다고 그 생각이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었죠. 나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땀 냄새가 밴 땅을 고맙다는 말로 대신하려는 사람에게 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땅값은 내 생의 값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를 했고 아들은 톤을 낮춰 말하더군요. 무슨 감정이 있으셨더라도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싫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참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줄 땐
왜 항상 변명과 설명이 따라야 하는지. 그게 지쳤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으로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지키며 살던 시절엔 계산보다 땀이 먼저였고 서운함보다 일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고맙다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순수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나는 그걸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절의 나만은 제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넘기며 느낀 건 그 한 조각이 아니라 그 위에서 살았던 내 인생 전체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준 느낌이었죠. 그리고는 알았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이건 내가 나한테 해주는 훈장이라는 걸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킨 대가를 이제는 나 혼자 온전히 누리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집안이 먼저 시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예의도 웃음도 말끝에 붙이던 존댓말도 모두 벗어던진 얼굴이었죠. 왜 가족끼리 숨기고 움직이냐고. 당신답지 않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말에 언제부턴가 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답지 않은 일을 참 많이도 견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견하지 말라 해서 물러났고 말 아끼라 해서 입 다물었으며 기대지 말라 해서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조용함이 잘못이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생각이라도 해보라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서 있기만 하는 걸 보며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관계도 기대도 어쩌면 가족이라는 환상도. 나는 조용히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남은 땅 중 일부를 정식 매물로 등록했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 눈치 안 보고 내 것을 내가 위해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주고 싶을 때 주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행동합니다. 받고 싶은 사람이야말로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고 감정을 들먹이죠. 그 차이를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정 떨어졌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모르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쪽만 줬던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줄 곳을 내 쪽으로 바꾸겠다고. 그 말을 끝내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공간을 처음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기적이란 소리를 들으니 그 말이 왜 이리도 늦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변했다는 말, 이전 같지 않다는 말.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어쩐지 오히려 가볍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지 않다는 말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넘기고 양보했던 시간들이 모조리 담겨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고 불편해도 가만히 있었고 주라고 하면 주고 물으면 웃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딱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기로 마음먹은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일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실버하우스. 입주 계약서를 꺼내놓고 짐을 하나하나 접어두었습니다. 책 몇 권, 속옷 서너 벌, 사진 한 장.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끝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톡으로 할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말했지만 그 말이 나를 붙잡기 위해 보낸 말인지 스스로를 위한 명분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마지막 단락을 내 손으로 써 내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날을 누군가의 입장에 맞춰 살았는지, 그들이 편하길 바라며 내 마음을 얼마나 조각냈는지를 떠올리면 지금 이 선택은
그 어떤 말보다 정확한 설명이 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딱 한 번만이라도 끝까지 서보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배려를 이제야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은 하나둘 조용해졌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건 내가 지킨 침묵 하나였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약 봉지, 내가 썼던 그릇들, 그리고 누가 찍어준지도 모를 가족 사진 한 장. 그걸 천천히 상자에 넣으면서 나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도와주겠다는 아들의 말은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도움이 아니라 체면처럼 느껴졌고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실버하우스 입주날 혼자 도착한 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고 창이 넓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벼가 누렇게 익은 벌판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이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 말이 때를 놓치면 감사 대신 계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그 자체로 무게 있고 고귀한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도 권력과 욕심이 섞일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일 뿐이고 그래서 더 늦게라도 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게 그저 다행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누구의 허락도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나가도 좋고 무얼 해도 누구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스스로를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날 아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늦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이름도 시선도 없이 그 바람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은 건 결국 남 탓하지 않고 내 몫을 스스로 챙기겠다고 결심한 내 자신 하나였습니다. 그날 나는 비로소 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보기로요. 혹시 당신도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인생에도 주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마주할 수 있도록.